네, 시장의 방향키가 될 CPI 주요 지표와 엔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이죠. 일단 미국의 지난달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발표가 또 주목을 상당히 끌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전망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CPI라고 한다면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후에 CPI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키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하이어 프론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보다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가 조금씩은 테마로 바뀌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오늘 밤 이제 저희 시간으로는 10시 30분 정도에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저희가 9월 CPI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까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상 3.3%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 3.3%가 실현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저희가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는 이 CPI만을 좀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땐 그렇지 않다. 저희가 사실은 근원 CPI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이런 코어 CPI거든요. 그렇죠. 이런 코어 CPI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로는 사실 10월 코어 CPI는 0.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끈질기게 계속 높은 상황이 주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그 세부 내용이 어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오늘의 주목 포인트가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준의 목표치가 한 2% 정도였는데 얼마나 그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헤드라인 CPI랑 코어 CPI까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CPI가 발표된과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들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CPI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라인, 저희가 구체적으로 많이 보는 CPI고요. 두 번째로는 코어 CPI, 세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의 CPI의 상승세가 사실 뭘로부터 촉발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거비로부터 그렇죠. 많이 좀 촉발이 되었습니다. 주거비라고 한다면 이제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주거비를 제외한 어떤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면모를 보일까?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서비스 CPI를 저희가 슈퍼코어 CPI다라고 좀 많이 부르거든요. 네. 이 슈퍼코어 CPI에 대한 동향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희가 주목 포인트고요. 특히 사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코어에 따라서 이후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근원적인 압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추세를 좀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한다면 나머지에 대한 물가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로 빠른지 또는 느린지를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쉽게도 이런 슈퍼코어 CPI는 사실 6월 이후 7, 8, 9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네. 0.2%, 0.4%, 그래서 0.61%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와도 사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연준의 이런 긴축적인 행보 그나마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은 도비시하게 변화했지만 네. 이러한 오늘 같은 경우에 CPI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하게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질지가 사실 저희의 주목 포인트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공개가 된다면 그 세부 내용 중에 아무래도 주거비의 항목이 좀 어떻게 될 건지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거비가 제외된 슈퍼코어 CPI의 추이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흐름 정도로 저희가 좀 짚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쪽 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헤드라인을 볼 게 아니라 네. 이후에 여러 가지 근원 CPI라든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물가 압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제시드리는 바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일 저희가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만큼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소비가 꾸준하게 좋아왔고요. 소매 판매 지표 역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3분기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조세를 보였잖아요. 소비가 견고했기 때문에 이런 GDP 상승세가 나온 건데 저희가 10월 소매 판매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10월부터는 저희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 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자금 대출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갚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 면에 있어서 사실 본격적으로 물리적 소비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0.7% 상승을 기록했던 소매 판매가 이번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1%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럼 소비가 좀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는 방향키를 좀 다르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소매 판매도 사실 근원 소매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항목들, 자동차라든지 몇 개들을 좀 제외한 나머지 근원 소매 판매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근원 소매 판매에 대한 결과값은 미국의 GDP를 산정하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소매 판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4분기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프리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러한 소비의 변화에 따라서 이후에 사실 미국 내에서의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긴축의 끝 지점은 어디고, 그럼 인하에 대한 타이밍은 어디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판단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CPI를 동시에 보시되 소매 판매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CPI와 더불어서 소매 판매 지표까지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그래도 최근에는 CPI에 대한 민감도는 좀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CPI가 좀 상회를 하더라도 크게 좀 안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항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가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 때문에 헤드라인은 올랐고 근원 CPI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에 대한 가격 변수만 사라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물가는 내려가고 있구나. 실질적인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건 소비 역시도 위축되고 있구나. 즉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 국면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결국에는 CPI의 수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 경기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CPI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했을 때 그 값만으로도 사실 이후의 결과값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세부의 해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CPI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주거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주거비는 흔히 두 가지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렌트비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렌트료가 얼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OER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매매를 통해서 집에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렌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렌트를 줄 것이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산정돼서 합쳐져 가지고 주거비가 판단이 되는데, 이 주거비의 선행 지표다라고 저희가 부르는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는 거는 이미 1년 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사실 CPI 내에서의 주거비도 내려올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결과값은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건데, CPI가 예상치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거비의 하락폭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 주거비 하락폭이 높지 않은 이유가 아직 지표에 반영이 딜레이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거에 대한 소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를 하죠. 그리고 주거비가 아무래도 딜레이돼서 지표에 반영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변화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렌트비를 새로 산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에 따라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 기간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결과만 보는 것보다는 이외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좀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환율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2엔 선을 좀 위협하는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엔저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히 엔화가 싼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달러 기준으로는 151.9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레벨은 좀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150엔이 어떤 레벨이었냐라고 하면 네. 달러 N 기준으로 150까지 올라가면 BOJ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너희가 여기보다 더 약세를 보이지 마라고 좀 개입을 해왔고 그거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다라고 해도 150엔 정도 수준에서는 좀 제한적인 포지션만을 운용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51.9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장 내 판단이 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얼마 전 BOJ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사용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되게 바래왔던 국가였어요. 네. 지금까지 보면 아베노믹스 이후로 꾸준하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 경제 성장률이다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실질 임금의 상승이겠죠.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야 결국엔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일본은 사실 자영업자의 비율보다는 근로생활자가 좀 더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비중이 소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실질 임금 상승을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물가가 더 올라갔으면 임금 상승 압력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노조 입장에서도 내가 나의 임금을 좀 올려줘라라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BOJ는 좀 기다리고 있는 면모다라는 걸로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도쿄 CPI 같은 경우가 최근에 3%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일 뿐이지 이게 실질 임금의 변화로 지금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BOJ는 이게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어떤 BOJ의 초안화 통화 정책이 그러면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가 시장 내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최근에 엔화가 사실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거는 고전적인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본은 정부 부채가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의 마이너스 0.1% 정책 금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땐 네. 얘네들의 금리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요.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변화시킬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 높지 않다. 이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채에 대한 비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채 발행을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이제 하게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시도는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 정책 금리는 사실 변화되지 않고 그래봤자 YCC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그 안에 상단 하단을 변화시키는 그 정도일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상하단 변화도 얼마 전에 이제 BOJ 저희가 회의를 봤잖아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BOJ의 여러 가지 면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사실 151.9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마지막에 주의 포인트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BOJ라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사실 갑자기 무언가를 발표하는 걸 좀 즐겨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YCC를 0.25에서 0.5로 올렸을 때도 사전 예고 없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중앙은행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는 베이비 스텝을 천천히 밟아서 야, 나 바꿀 수도 있어. 바꿀 수도 있을걸? 바꿀 거야.
바뀔게 해서 바꿉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바꿀게 갑자기 이렇게 바꾼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갑자기 좀 바뀌게 되면은 정책의 강도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이제 중앙은행들은 소비자들 내의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주거나 덜어주거나를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정책에 대한 수준이 크지 않더라도 갑자기 정책을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BOJ는 이러한 거를 좀 즐겨하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 저희 함께 분석해보면서 짚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내 환율에 대한 견해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높아졌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320원대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의 흐름은 주 테마가 뭐냐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흐름, 특히 페드의 긴축적인 태도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걸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걸 근거로 135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후의 환율 흐름은 어떤 거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페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의 레벨 상승이 좀 다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들이 사실 다시 한번 부진해질 수가 있고 CPI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페드의 긴축 기조가 바뀌고 경기가 연착륙 수준으로 점차 내려온다. 지금까지는 노랜딩이고 사실 계속 호조세를 보여왔다라는 것만 강조됐다면 네. 이제는 침체 가능성이 조금씩은 여파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면 연준의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 역시도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환율에 대해서도 의견까지 함께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환율 영향은 어떻게 될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남은 오후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